도와주세요. 김민수가 사라졌어요. 새벽 4시 30분 전라남도 고흥군 작은 마을에 울려 퍼진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열차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5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여름이었어요. 서울소재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 김민수를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이 농촌 의료봉사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의 소재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의대 필수 과정으로 학점 이수를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후 2시 의료봉사단이 마을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마을 이장 박종철 씨가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67세의 박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박 이장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며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 우리 마을은 조용한 곳이니까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특히 뒷산 쪽은 위험해요. 단순한 안전주의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사실 박 이장에게는 20년 전부터 가슴에 묻고 살아온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편 김민수는 23세로 의대 내에서도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봉사에는 학점 이수 외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기인 한지영과 6개월째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둘의 관계를 공개할 결심을 굳혔거든요. 당시 의과대학은 남녀 학생들의 교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과의 학생들의 연애는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교수들이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진심으로 한지영을 사랑했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봉사단은 마을회관 옆 20년 된 빈 건물을 숙소로 정했어요. 원래는 마을 청년회관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만은 유독 2층 구석진 작은 방을 고집했어요. 왜 혼자 자려고 해? 다 같이 자면 재미있을 텐데. 룸메이트 이준호가 물었지만 김민수는 좀 조용한 곳에서 지영이와 얘기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을 보건소에서 첫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수는 혈압 측정과 간단한 상담을 담당했어요. 평소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마을 최고령자인 김순덕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91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김민수와 대화할 때만큼은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우리 영수 같네. 옛날 우리 영수도 의사 공부를 했었는데 전쟁 때 사람들 살리려다가 하늘나라로 갔지. 할머니는 김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김민수는 할머니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욱 친절하게 대해드렸습니다. 저녁 7시 진료를 마친 학생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부녀회에서 준비해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김민수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한지영과의 만남 약속 때문이었어요. 밤 9시가 되자
마을은 적막에 쌓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다른 학생들이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김민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수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 야산 입구에 있는 작은 정자였어요. 낮에 미리 둘러본 곳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지영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이미 낮에 눈빛으로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지영아,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이번 봉사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김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민수야, 아직은 안 돼. 우리 둘 다 의대생이잖아. 교수들이 알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학생인 우리가 연애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거야. 한지영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의과대학에서는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연애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들도 의대생인 자녀들이 연애에 빠져 성적이 떨어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숨겨야 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숨어야 하는 거야? 김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6개월간 숨겨온 감정의 답답함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께 내 이야기 해볼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바로 이때 이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마을 뒤편 덤불 사이에 숨어있던 박종철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에 마을 순찰을 도는 것이 20년째 습관이었거든요. 김민수의 이 말을 들은 박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985년 여름 서울에서 온 대학생 박경수가 이 마을에 놀러와서 박 이장의 외동딸 미연이와 사랑에 빠졌었어요. 당시 20세였던 미연이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박경수는 미연이에게 서울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름휴가가 끝나고 박경수가 서울로 돌아간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한 미연이는 서울까지 찾아갔지만 박경수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절망한 미연이는 결국 마을 뒤편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이장은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됐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마을 처녀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밤 11시 30분 김민수와 한지영이 화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한지영은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1층 큰 방으로 들어갔고 김민수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지영과의 다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자정 12시 10분경 김민수가 혼자 마을길을 걷고 있을 때 박종철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학생,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하니까 같이 가요. 박 이장은 마을 순찰 중이라며 자연스럽게 김민수에게 접근했어요. 김민수는 이장님이 친절하게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걸었습니다. 저 처녀와 무슨 사이인가요?
박 이장이 갑자기 물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김민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박 이장에게 20년 전 박경수의 거짓말과 똑같이 들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 서울놈들은 다 똑같아. 박 이장은 미리 준비해온 삽으로 김민수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김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 이장은 김민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신을 뒷산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룸메이트 친구가 김민수의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불과 베개는 전날 밤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김민수는 그 침대에서 잠들지 않았거든요. 김민수의 안경이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극도의 근시인 그가 안경 없이 밖에 나갈 리 없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박 이장이 증거 인멸을 위해 김민수의 방에 몰래 들어가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에도 김민수가 나타나지 않자 학생들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봉사단의 대표 학생이 고흥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 단서들이 발견됐습니다. 마을 뒤편 야산 입구에서 혈흔이 묻은 돌멩이가 나온 거였어요. 국과수 분석 결과 O형 혈액이었고 김민수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근처에서 찢어진 옷감 조각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김민수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와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마을 전체와 주변 산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김민수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의대생 농촌 봉사 중 실종,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각 신문사들이 연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수의 부모가 급히 마을에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대학병원 내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마을 곳곳에 아들 찾기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제발 우리 민수를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상금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순덕 할머니만은 김민수의 부모를 보며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분들도 아들을 잃으셨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 영수 때도 그랬는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지영이 처음에 했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처음엔 김민수와 단순한 동기 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째 연인 관계였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고 더욱이 사건 당일 밤 두 사람이 야산 정자에서 만났다는 목격자까지 나타났어요. 바로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김병호 씨였습니다. 김병호 씨는 68세로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효자였어요.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어머니가 없어지셔서 찾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젊은 남녀가 정자에서 다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증언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김병호 씨는 실제로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지만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경찰서에 불려가 재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민수와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다툰 건 사실이지만 제가 먼저 숙소로 돌아왔어요. 한지영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다른 여학생 3명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잤다는 증언이 일치했거든요. 더욱이 숙소 입구에는 CCTV까지 있어서 그녀가 밤새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전인 1985년에도 이 마을에서 젊은 남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당시 25세였던 박경수는 서울의 대학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여름휴가 때 이 마을에 놀러와서 마을 이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끝내 찾지 못했어요. 더욱 기이한 건 그 사건 이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뒷산에 밤마다 젊은 남자의 홀령이 나타난다. 보름달이 뜰 때면 우물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미신 같은 이야기였지만 20년 만에 또다시 젊은 남자가 실종되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사건 발생 8일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박종철 이장 집의 헛간을 수색해 보라고 신고한 것이었어요. 경찰이 박 이장의 집 헛간을 수색한 결과 핏자국이 묻은 삽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김민수의 혈액과 일치했어요. 또한 삽에서 김민수의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도 검출됐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잡힌 박 이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0년 전 그 청년도 내가 죽였어. 그리고 이번에도 더 이상 착한 처녀들이 서울놈들에게 속는 걸 볼 수 없어. 박종철 씨는 1985년 박경수 살인사건의 진범이었습니다. 딸 미연이가 박경수 때문에 자살한 후 그는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들에 대해 극도의 증오와 혐오를 품게 됐어요. 우리 미연이가 그놈 때문에 죽었어.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는 서울 가서 다른 여자와 약혼해버렸어. 남자놈들 다 똑같다고. 박 이장의 왜곡된 정의감이 두 번째 살인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사건 재구성에 따르면 박 이장은 김민수가 한지영과 만나는 것을 목격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마을 순찰을 핑계로 김민수에게 접근해 뒷산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해온 삽으로 공격했습니다. 시신은 20년 전과 같은 곳에 묻었지. 뒷산 깊숙한 곳에. 박 이장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언론들은 20년 만에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 이장의 자백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매장 장소를 아무리 파봐도 김민수의 시신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 묻었는데. 이상하네. 박 이장도 당황했습니다. 혹시 야생동물이 시신을 훼손했나 싶어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박 이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김병호 씨가 경찰 수사에 계속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을을 수색할 때마다 김병호 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경찰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특히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에 오면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경찰관들이 오시면 놀라신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사실 김병호 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머니 김순덕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박경수가 실종됐을 때도 김병호 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뒷산에 다녀오는 모습, 집 마당에서 무언가를 묻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민수가 실종된 후 어머니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밥을 지을 때도 항상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 할머니의 대답이었어요. 김병호 씨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늘어갔어요. 할머니가 다락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밤중에 몰래 약을 끓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사건 발생 15일째, 김병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제가 중요한 걸 숨겼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김병호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김순덕 할머니 집을 수색한 결과 다락방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민수가 살아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김민수는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김민수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진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저는 박 이장에게 공격당한 후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김민수의 증언에 따르면 박 이장이 그를 뒷산에 묻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의식이 돌아왔고 간신히 일어나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가 김순덕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음식도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55년 전 한국 전쟁 때 의무병으로 활동하다 전사한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김영수였고 23세 나이에 전쟁터에서 사라졌습니다. 김민수와 똑같은 나이였어요.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김민수를 보자마자 죽은 아들의 환생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더욱이 김민수가 의대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죽은 아들도 의무병이었거든요. 하늘에서 우리 영수를 다시 보내주신 거야. 할머니는 김민수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약초차에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마을 약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약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김민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고 깨어날 때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봐줬어요. 머리 부상과 약물 때문에
기억이 혼미했던 김민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슬픈 표정으로 저를 돌봐주셔서 그냥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김민수의 선량한 마음이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김병호 씨도 어머니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차마 깨뜨릴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뒷산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김병호 씨의 증언으로 20년 전 사건의 진실도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김순덕 할머니를 조사한 결과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 감나무 아래를 파보니 20년 전 실종된 박경수의 시신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를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의 섬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이장이 박경수를 뒷산에 묻은 것을 목격하고 다음 날 밤 몰래 시신을 파내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영수 혼자 하늘나라에 있으면 외로울까봐 친구라도 보내주려고. 할머니는 20년간 박경수의 시신과 함께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민수를 살아있는 아들로 착각하며 보호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부분적이었어요. 대부분은 정신이 또렷했지만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또 잃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 중에 살인자가 있었고 20년간 시신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3명의 범죄자를 만들어냈어요. 박종철 이장은 박경수 살인죄와 김민수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강금죄와 시신훼손 및 은닉죄로 3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고령과 치매를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김병호 씨는 신고 지연과 수사 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민수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어요. 이 사건으로 한지영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한지영도 마음을 바꿨어요.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졸업 후 결혼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민수는 현재 서울소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어 치매 환자들과 트라우마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는 종종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곡된 형태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김순덕 할머니는 현재 전문 요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는다고 해요. 할머니는 김민수를 볼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이제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박종철 전 이장은 교도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여름 작은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여러 교훈을 남겼어요.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박종철의 복수심, 김순덕 할머니의 모성애, 김병호의 효심, 그리고 김민수와 한지영의 순수한 사랑까지 각기 다른 형태의 감정들이 얽히면서 만들어낸 이 복잡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만약 박종철이 딸의 죽음을 혼자 가슴에 묻지 않고 누군가와 상담을 했다면, 김순덕 할머니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적절히 치료받았다면, 김병호가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더 일찍 신고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해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곳에도 복잡한 인간사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드라마 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